5억 8천만 달러. 2005년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어떤 웹사이트에게 던진 돈입니다.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인터넷 기업 인수였죠. 그리고 6년 후 그 사이트는 3,500만 달러에 팔려 나갑니다. 94%의 가치가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그 무렵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던 20살 대학생에게 누군가 10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고개를 젓습니다. 안 팔아요. 그 대학생의 회사는 지금 2,300조 원의 기업이 됐습니다. 오늘 전시품은 마이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20살 대학생의 이름은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싸이월드 기억하시나요? 미니홈피 꾸미고 BGM 깔고 일촌 신청하던 그 시절. 도토리 충전하느라 용돈 다 쓰고 했었는데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그런데 미국에도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훨씬 더 거대했어요. 2003년 8월 마이스페이스가 탄생합니다. 창업자는 톰 앤더슨과 크리스 드울프. 이 두 사람 원래 이메일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잘 나가던 SNS 프렌드스터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도 저거 만들 수 있겠는데? 그렇게 시작된 마이스페이스는 출시 2년 만에 미국 전체 SNS 시장의 80%를 집어삼킵니다. 2006년 6월 당시 마이스페이스는 구글을 제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구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1위, 월간 방문자 1억 1,500만 명. 당시 마이스페이스는 그냥 웹사이트가 아니라 인터넷 그 자체였어요. 싸이월드처럼 자기 페이지를 마음대로 꾸밀 수 있었고 음악도 올리고 친구도 사귀고 특히 음악 쪽에서는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악틱 몽키스 다들 마이스페이스에서 처음 이름을 알렸어요. 무명 뮤지션이 레코드 회사 없이도 전 세계 팬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이 마이스페이스를 5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경쟁자 바이아컴을 제치고 따낸 거래였죠. 바이아컴 회장 섬너 레드스톤은 마이스페이스를 못 산 게 너무 분해서 담당 CEO를 해고해버립니다. 그리고 1년 뒤 마이스페이스는 구글과 9억 달러 상당의 광고 계약을 맺습니다. 인수 가격보다 많은 돈을 광고 계약 하나로 벌어들인 거예요. 2008 회계연도 매출 8억 달러.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시점에 균열이 시작됩니다. 2004년 2월 4일 마이스페이스가 승승장구하던 그때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20살 학생 하나가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The Facebook. 처음엔 그냥 하버드 학생들끼리 쓰는 동아리 사이트 같은 거였어요. 또 출시 첫날 등록자가 1,500명. 솔직히 마이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코웃음 칠 수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두 회사의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이스페이스는 자유를 줬어요. 싸이월드 스킨 꾸미기 기억나시죠? 마이스페이스는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HTML 코드를 직접 넣을 수 있었거든요. 배경에 별이 반짝이게 할 수도 있고 페이지 들어가자마자 음악이 쾅 터지게 할 수도 있고 뭐든 가능했어요. 반면엔 페이스북은 지독하리만큼 깔끔했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 모든 프로필이 똑같은 형식,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처음엔 마이스페이스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2005년 8월 기준 마이스페이스 월간 방문자 2,200만 명, 페이스북 800만 명, 거의 3배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뉴스코퍼레이션은 미디어 회사였습니다. TV 방송국, 이 신문사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마이스페이스는 광고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광고를 때리면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광고를 미친 듯이 넣기 시작합니다. 페이지 위, 아래, 옆 사이사이마다 광고를 쑤셔 넣었어요. 플래시 배너가 번쩍번쩍거리고 팝업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로 인해 페이지 로딩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스팸과 악성 코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이스페이스에서는 사용자들이 HTML을 직접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이었어요.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심을 수 있었거든요. 보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 저커버그는 뭘 했을까요? 2006년 여름 야후가 페이스북에 10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22살 저커버그 이사회 회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의는 10분이면 끝날 겁니다. 우린 당연히 안 팔 거니까요. 투자자 피터 틸과 짐 브레이어는 당황했어요. 잠깐 10억 달러야 자네 지분만 2억 5천만 달러라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저커버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어차피 또 SNS 회사 만들 텐데 전 지금의 회사가 좋아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야후는 우리 가치를 한참 낮게 보고 있어요. 그들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릴 사려는 거예요. 이 결정 때문에 이 사회가 저커버그를 해고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경영진 전체가 팔짝을 했는데 혼자 버텼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 고집이 지금 2300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드디어 그 순간이 옵니다. 페이스북의 월간 사용자가 마이스페이스를 추월합니다. 1억 1,500만 대 1억 1,500만, 거의 동시에 도달한 숫자였지만 방향이 달랐어요. 마이스페이스는 내려가고 있었고 페이스북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뉴스피드의 탄생. 2006년 페이스북이 뉴스피드를 도입합니다. 친구들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흘러가는 그 화면, 지금은 모든 SNS의 기본이 됐지만 당시엔 혁명이었어요. 마이스페이스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친구가 뭘 했는지 알려면은 일일이 그 친구 페이지에 들어가야 했죠. 둘째, 광고에 대한 태도. 페이스북도 광고를 넣었어요. 오른쪽 사이드에 작고 조용하게.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방식이 달랐던 거죠. 저커버그는 광고보다 사용자 경험이 우선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반면 마이스페이스는 루퍼트 머독이 광고를 더 넣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셋째, 스마트폰 시대. 2007년 아이폰이 나옵니다. 세상이 모바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은 재빠르게 모바일 앱을 최적화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는 HTML로 덕지덕지 꾸며진 페이지들이 작은 화면에서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었죠. 2009년 마이스페이스의 공동 창업자 톰 앤더슨과 크리스 드울프가 회사를 떠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 이후로는 자유낙하였습니다. 매달 100만 명씩 사용자가 빠져나갔어요. 2010년 4분기 손실만 1억 5,600만 달러. 뉴스코퍼레이션은 결국 2011년 2월 마이스페이스를 매물로 내놓습니다. 희망 가격은 1억 달러. 하지만 그 가격에 사겠다는 곳이 없었어요. 결국 2011년 6월 마이스페이스는 광고회사 스페시픽 미디어에 3,500만 달러에 팔립니다. 5억 8천만 달러에 샀던 회사가 3,500만 달러에 팔린 겁니다. 루퍼트 머독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스페이스는 우리가 망쳐버렸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같은 시기에 시작한 두 SNS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5억 8천만 달러를 받고 팔렸고 하나는 10억 달러 제안을 거절했어요. 6년 후 5억 8천만 달러짜리 회사는 3,500만 달러가 됐고 10억 달러를 거절한 회사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뭐가 달랐던 걸까요? 마이스페이스의 주인은 창업자가 아니라 뉴스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미디어 재벌에게 SNS는 광고판일 뿐이었어요. 반면인 페이스북은 창업자 저커버그가 계속 경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성장을 선택할 수 있었죠. 마이스페이스는 사용자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혼란이 됐어요. 페이지마다 다른 디자인, 갑자기 튀어나오는 음악, 느린 로딩. 반면 페이스북은 제한을 줬습니다. 모든 페이지가 똑같은 형식.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사용자를 편하게 만들었어요. 싸이월드를 떠올려 보세요. 미니홈피 예쁘게 꾸미는 건 재밌었지만 나중에는 친구들과 비교도 되고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았나요? 결국 우리도 페이스북으로, 인스타로, 카카오톡으로 옮겨갔잖아요. 마이스페이스는 광고를 팔았습니다. 단기 매출에 미쳐 있었어요. 페이스북은 관계를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게 만드는 데 집중했죠. 광고는 그 다음 문제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관계에 집중한 쪽이 결국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사용자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페이스북은 뉴스피드, 타임라인, 모바일 앱,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계속 진화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는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라는 초기 성공 공식에 갇혀 있었어요. 진화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가장 큰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변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2019년 3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마이스페이스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올라온 모든 음악 파일을 날려버렸습니다. 서버 이전 과정에서 백업 없이 진행하다 사고가 터진 거죠. 5천만 곡이 넘는 노래가 영원히 사라졌어요. 한 시대의 기록이 그렇게 허무하게 증발했습니다. 지금 마이스페이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음악 플랫폼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월간 방문자는 700만 명 정도. 전성기의 6% 수준입니다. 반면
메타로 이름이 바뀐 페이스북은 어떨까요? 2025년 1월 기준 시가총액 약 1조 6,500억 달러, 한화로 약 2,300조 원, 월간 활성 사용자 30억 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스레드까지 전 세계 SNS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억 8천만 달러 대 1조 6,500억 달러. 그 차이를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선택의 차이였어요. 당장의 이익을 챙길 것인가, 미래의 가치를 설계할 것인가, 광고를 팔 것인가, 관계를 만들 것인가. 마이스페이스의 실패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광고를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 이건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성과에 매달릴 것인가, 장기적인 신뢰를 쌓을 것인가, 화려한 포장에 집중할 것인가, 본질에 충실할 것인가. 2005년 마이스페이스가 5억 8천만 달러를 받던 그날, 저커버그는 팔로알토의 좁은 사무실에서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마이스페이스가 승자였죠. 하지만 역사는 1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를 기억합니다.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박물관의 관람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실패박물관은 실패를 전시하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전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의미 있는 실패들을 수집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